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속에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거의 마감 시점까지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상당 부분 좁혀줬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진 것이다, 하락은 멈춘 것이다 라는 정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 많이 들어보셨죠? 내부자. 그 내부자라는 것은 기업의 연관성이 있는, 또 기업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임직원들, 특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매매는 주가의 흐름과 연관성이 매우 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부자들이 매매한 방향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이 내부자 거래 약간은 은밀하면서도 비밀스럽고 뭔가 솔깃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내부자 거래와 주가의 연관성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결국에는 노딜, 즉 매각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가 노딜을 만들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앞으로 향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아시아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금호 그룹의 전반적인 상황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아침에 하늘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하늘도 파랗고 기분이 굉장히 좋죠. 주말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주식 걱정에 밤새 또 잠을 못 주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 시작하자마자 상승 출발하고 나서 바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쭉 빠지면서 나스닥이 한때 또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하락에 대한 폭이 다시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쭉 끌려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0.5%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결과는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만들어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플러스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전일 급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플러스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장중에 오전 동안에 주기차게 빠졌을 겁니다. 쭉 하락세가 그냥 급속도로 빠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5%까지 아주 그냥 공포심을 자아내는 모습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보통 전일 투매에 연결이 돼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래꼬리 되게 올라줬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투매 끝났다, 이렇게 분석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내용만 딱 보거나, 또는 시장의 어떤 상황, 캔들 모양새, 물론 음봉이 나오겠죠. 아침에는 시가가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음봉일 테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하나 큰 게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렇죠. 태풍이 탁 지나갔어요. 태풍이 와서 뭔가 막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의 피해도 많아요. 그런데 태풍이 일단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한시름 좀 덜었다, 이제 복구하자,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도 큰 어떤 변동성이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이제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들. 왜냐면 이제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이틀 동안 마이너스 10%까지 넘게 장세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라면은 이게 지수란 말이에요. 지수가 마이너스 10%라면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종목들을 치면은 거의 한 30% 이상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증시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것도 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떻게든 나와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주 초입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술주들에 대한 단기성 변동성이 좀 진정이 되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다르게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때문인데 라고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지표 상황들은 아니고요. 이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세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대형 기술주들의 투매 현상이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은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제조업 주식들이 주식을 떠받쳤다. 이제 전통적인 주식이 나타난 거죠. 방어주적인 부분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딱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들 역시도 변동성을 좀 크게 보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중에 한때 이제 그 마이너스 8%대까지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났었던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제 상승 마감이 됐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0.1% 살짝 보합이지만 그래도 상승세 마이너스 8%에서 다 회복한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2.8%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다 하락세를 조금씩 더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애플과 테슬라가 워낙 중점, 그 핵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장 자체는 축제 분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보잉사라든지 그 다음에 모건 체이스, JP모건, 그 다음에 시티그룹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분위기를 나 올라가는 기업도 있어 또는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라는 어떤 느낌들을 많이 주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8월 달에 실업률이 8.4%. 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즉 농업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의 일자리도 137만 개나 늘어났다. 4개월 연속 증가세가 나왔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전에 연준이 이제 4%대 뭐 나오게 되면서 경기가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수치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정상적인 수치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실업률이 지금 두 자릿수 아래 한 자릿수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의 국가, 뭐 모든 나라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선진 국가로 가면서부터 이 소비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중점을 잡게 되거든요.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뭐 제조업, 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일자리가 있어야지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지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를 떠받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를 이제는 실업률 정도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뭐 일자리가 없더라도 뭐 가게 뭐 업을 이어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선진 국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이 실업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성 청구 건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잖아요. 두 자릿수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두 자릿수가 아니죠. 이제 세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총론이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고요. 그렇다면 자,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업들의 그런 기술주들의 단기 변동성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포인트를 만들었는지 정도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좀 가졌다.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보시고요.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라이버를 걸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지표가 좋아져서 계속 상황이 좋아진다. 근데 일시적으로 뭔가 좀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승 장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특별한 거 없었어요. 특별한 거 없었고 오히려 기대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주말 장세가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내부자 거래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자가 점지한 주식, 내부자들이 그 작두를 타가지고 춤추는 거 그런 건 아니었을 테고요. 내부자들이 이제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부자들이 뭔가 좋은 생각 또는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서 매매를 했을 때 그 내부자의 매매를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이 매입한 동국제강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든지 네. 뭔가 남다른 정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도 내부자 거래에 굉장히 좀 주목하는 모양새가 있는 거고요. 내부자들이 매도한 15개의 종목들 중에 12종목이 무려 석 달간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다. 자, 그렇다면 내부자 매매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일반적인 거 아니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요. 이 내부자라는 것은 일단 임직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 이런 사람들이 내부자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자들이 일단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죠. 내부자들도 기업의 그 어떤 주식을 살 때 돈을 버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사 내에서 이렇게 회사 기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번 연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뭔가 호재가 있을 것 같아, 뭔가 계약이 터질 것 같아,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당연히 뉴스나 일반 사람들 또는 그 외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주식을 사들이게 된다면 여기에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기업들이 있죠.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특수한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내부자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양날의 독이 될 수가 있는 게요. 기업의 내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거, 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밀스럽게 접근이 좀 되죠. 그리고 내부자들이 이만큼 샀다, 저만큼 샀다라는 것은 이제 공시로 많은 비중이 들어갔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이 공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라든지 또는 주요 주주가, 이 보통주를 0.01%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또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시를 밝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 따르기 때문에 내부자가 팔았구나, 샀구나,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작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전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어서 옆으로 곁까지 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치면은 사실 내부자가 샀다 팔았다라고 공시가 뜰 정도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매수가 들어왔을 거고요. 매도가 나왔다면 상당수 많은 매도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자 거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그 내부자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도 제가 모 기업의 모기업의 이사가 있었어요. 어느 기업은 말 안 할게요. 아주 나쁜 기업이죠. 이 모기업의 이사가 꼭 저를 만나서 밥을 한번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진짜 은밀한 곳에서 일식집이었는데요. 왜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 쭈르륵 그 복도가 되어 있고 문 탁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데 있죠. 그런데 딱 모시더라고. 제가 모셔졌어요. 그래서 딱 거기 가서 모기업의 이사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어느 기업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 상장사였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식사 자리에 한번 갔죠. 근데, 거기서 그냥 평소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우리 회사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자기 회사가,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이고,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주식하는 사람이 딱 생각해보세요. 딱 듣고 있으면 어떡해요? 솔깃하죠. 그래서 사고 싶으니까 샀죠.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폭락했죠. 반토막 나서 팔았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부자들이 작정하고 속이고 들자 그러면은 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는 뭐 물론 어릴 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리고 이후에는 뭐 그런 정보 절대 믿지 않고요. 그냥 됐어 모르겠어 그리고 어차피 사람도 안 만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내부자 그렇게 좀 네가 사지 왜 나한테 알려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자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자 매매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면 그 내부자의 어떤 매매 현황을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내부자 매매, 그 다음에 주가 추이의 상관성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연결고리가 많이 있다. 아주 강하다. 이렇게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내부자들의 어떤 매매 동향과 주가의 추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서 매매하시면 상당히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많이 안 올랐는데 내부자들이 계속 사고 있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올랐는데 내부자들이 팔고 있어. 그렇다면 분명히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미확인 정보, 그 다음에 내부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주겠어라고 귀뜸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피해야지 된다는 거, 네, 제가 경험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아나가 이제 노딜이 나온다는 얘기, 매각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매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매각주로 많이 가닥 잡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1조 원 정도 깎아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채권단이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한테 야 그러면 내가 1조 원 정도 깎아줄 테니까 매각하자. 니들 사가라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현대산업개발은 뭐라고 했냐면 12주 정도 재실사 무조건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은, 뭐, 현대산업개발 이거 인수 의지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 안 살라나 봐. 말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얘네들 왜 이러냐. 일단 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한테 2,500억 정도 계약금을 줬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돌려달라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법적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금호산업은 이거는 일방적인 그 계약 해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산업개발은 내가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게 작은 돈이냐 재실사 하겠다는데 니들이 이런 거 가지고서 딴지 걸고 안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 계약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나중에 법이 알아서 할 이야기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은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 인수를 해가지고 뭔가 좋은 일에 쓰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쪽에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팔려가니까 일단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와 있는 유동성의 위기라든지 또는 이런 부채 이런 부분들을 갚아나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호산업이거든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금호산업 지분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호산업이 아시아나를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자회사가 매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금호산업도 지금 현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돈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 그리고 이 금호그룹을 이제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금호고속이란 말이에요. 이 금호고속에는 물론 이제 박삼구 전 회장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금호고속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금호산업으로 연결되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로 연결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의 지분을 약 45%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 지분을 되었다. 뭐 하여튼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의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금호고속이 최정점에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아시아나항공이 팔려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금호고속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금호고속도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갚아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곧 팔리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제 금호산업이 받게 되면 내가 얘 또 최대 주주니까 뭐 금호산업한테 우리가 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은 금호산업한테 배당을 받든지 해가지고 니들한테 돈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호산업 지분 내가 45% 갖고 있는데 요거 일단 내가 너희들한테 담보를 하고 돈을 좀 빌릴게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안 팔리죠? 네, 안 팔리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금호산업한테 돈이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팔려야지 돈이 들어올 텐데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들어오겠죠.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한 금호고속은 어떻게 되느냐. 네,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야 그럼 금호산업 지분 담보를 해놨으니까 이거 처리한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불발은 금호산업의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종목들이 아주 뭐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금호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매각 이슈가 터지게 되면 팔려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팔려가게 됐을 경우에는 금호그룹에서 벗어난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누가 사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고요. 뭐 어쨌건 그러한 연결고리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고 연결로 막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사슬처럼 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나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정부가 일단 아시아나에게 2조 원 상당의 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를 죽이진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 매각은 안 된 상태지만 아시아나는 한시름 덜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현대산업이 2,500억 원을 계약금을 냈는데 요것을 이제 금호산업이 준다 안 준다. 당연히 금호산업 입장에서 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법적 공방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인데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아나항공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라면 일단은 2조 원 상당의 안정기금을 투입을 하지만 그냥 정부가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이렇게 쪼갤 것 같아요. 노선을 쪼갠다는 것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딸려있는 것들이 이제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노선을 주는 거죠. 동남아, 일본, 중국 이런 거 노선 띄워주고 나서 분리매각하겠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을 국유화 시켜버린다라는 어떤 느낌도 살짝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방향을 잡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매각이 안 되더라도 뭔가 해결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매각 불발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내용을 따지고 보면 주가 상승으로 가는 그런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는 부분 오히려 이슈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매각이 되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면 이제 뭔가 또 다른 그런 자구책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게 호재다 악재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금호산업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계약금 2,500억 원 받아놓은 거, 네, 이거 가지고 일단은 네, 싸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금호고속이 지금 가장 문제죠. 그래서 금호그룹 자체가 이제 여기 금호산업과의 연결고리가 풀어지게 되면은 얘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금호그룹 자체가 와야 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거고 금호산업만을 놓고 본다라면 매각의 이슈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희한한 관계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주가를 지켜보자는 것이 결론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런 연결고리들, 항상 이 지배구조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현재,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매각이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각이 결렬될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에게는 결국에는 매각이 무산됐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국유화에 대한 이슈에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인수협상자, 뭐 애경이라든지 저기 끝까지 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깎아줄 거면 애경이나 이런 쪽 다른 쪽에 팔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매각설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주가에서는 뭐 나쁜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세 가지 내용들, 미국 증시가 고용 대박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락을 많이 했는데 많이 회복해줘서 그렇게 그냥 뭐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투매 이후에 이 정도 흐름이라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내부자 거래가 주가와 연관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네. 은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도 쉽고요. 또 하지만 내부자들은 일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매매를 따라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현재 연관성,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내부자 거래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시아나항공이 노딜 매각이 무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브로커나 은행원들에게 결코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도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거래는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 주식 투자는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부자 거래처럼 누군가가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나의 귀에다가 속삭였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도로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그 정도로 이 사람의 회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우리나라 경제에 이 정도로 훌륭한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난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온다는 것은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 투자할 땐 특히 그래야 돼요. 조금만 하시다 보면 막 그냥 나는 상한가 제조기인가 봐. 나는 뭐 주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자존심이, 그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 항상 사고가 납니다. 아시죠? 늘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들은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주말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많이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